안녕하세요. 이것머니 진행자 김은전입니다. 2025년이 되면서 보험사들마다 경쟁적으로 종신보험을 신상품으로 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신보험이 많은 오해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고 가입하시는 분들, 연금보험으로 아시고 가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사망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 또한 저축성으로 가입을 하시고 추후에 환급금을 받을 때 환급금이 작다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으로 법률, 손해사정사, 보험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꼼꼼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은 어쨌든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이죠. 사실 세제 혜택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 상품을 적합하게 가입하지 않고 은행의 저축이나 연금처럼 가입하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인지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평균 물가 상승률이 이제 2.5%에서 연에 3%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 사망보험금은 실제로 이제 상속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속 포기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이 수익자께서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안정된 수익을 원한다면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리의 상품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가족법상으로 이 상속인의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 종신보험 관련 분쟁이나 사례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종신보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많지만 대표적인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 다른 연금이든 다른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의 전형적인 사례죠. 두 번째는 해지를 했을 때 환급금에 대한 지급 거절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족이 살해를 했을 경우에 그때 보험금에 대한 분쟁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례를 보면요. 제가 맡은 사건 중에 4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40대 가장? 예.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3년이 지났는데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인의 유족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겠죠. 네. 근데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왜요?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인이 보험계약 당시에 고혈압을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고인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단 한 번만 혈압이 높다는 사실이 있었었고 당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혈압 주의하십시오라는 말만 소견만 들었을 뿐입니다. 즉 고혈압 진단을 정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약을 먹거나 이렇지는 않고 그냥 건강검진하다가 혈압이 조금 높으니까 조금 운동 좀 하세요. 네, 이 정도 맞습니다. 그냥 얘기를 들으셨구나.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단순히 혈압이 높은 사실과 그리고 고혈압 진단과는 명확하게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 계약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인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해라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네. 받으셨네요, 그죠? 예, 받으셨죠. 이 사안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요. 당연히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보험 계약자의 신체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지를 해야겠죠. 네. 하지만 보험회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 쉽사리 용인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보험회사가 이 보험 계약자의 신체 상황의 중요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도 알지 못했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관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네네네. 그래서 가입을 할 때 사실 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분쟁을 없이 그냥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고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이제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이게 엄청 좀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친족 사례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 묻지마 사례 이런 것도 많고 네. 그런 경우는 가능한 거죠?
묻지마 사례라는 거 타인, 관련해서 타인. 네. 타인으로부터 살해를 당했을 때 이렇게 말씀이시죠? 친족이 아닌 경우. 네. 네. 그럴 경우에도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보험의 기본적인 전제는 보험 수익자가 이제 윤리적 기준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타인에 의해서 묻지마 사례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보험은 기본적으로 우연적인 사고나 자연사를 전제로 하는데 내가 타인으로부터 살해를 당할지 여부는 누구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묻지마 사례의 경우는 더욱더 우연성이 표징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인의 살해의 경우에도 지급이 될 가능성이 크죠. 다음으로 설명드릴 유형은 친족 살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입니다. 40대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을 보험 수익자로 해서 이 40대 남성이 보험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의문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겠죠.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이 사고는 우연적인 사고가 아니고 이 아들이 타인을 시켜서 청부 살해를 한 거죠. 아들이 엄마를 맞습니다. 실화예요? 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에 기초해서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남자가 주장을 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야. 나는 청부 살해를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살해를 안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줘. 라고 소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직접 행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면 보험금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내렸습니다. 네. 진짜 그것도 주면 안 되죠. 자살은 어때요? 자살이요. 네. 자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종신보험에서는 가입을 하고 2년 뒤에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맞아.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고 2년 뒤에 자살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보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이게 뭐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상해 사망 또는 뭐 질병 사망으로 또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르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자세히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수임받았던 케이스 그리고 제가 보험회사 안에서 이제 겪었던 케이스를 좀 정리해 보면 사실 이제 자살이라는 거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단어긴 한데 그 유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첫 번째는 이제 높은 곳에서 이제 뛰어내리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 독극물이라든지 어떤 이제 약을 이제 관함용을 하셔서 돌아가시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맨 자살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명보험에서는 우리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년이 넘으면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 사망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손해보험에서는 약관상 면책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심신상실이라든지 이 자살의 과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포인트를 주고 있느냐? 이 행위 자체가 딱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것들이 있고 그냥 딱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매임 자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이제 목매일 도구를 준비한다, 장소로 이동한다, 목을 매달 준비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쪼개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높은 데서 좀 뛰어내린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뛰어내린다. 이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경찰도 그렇고 보험회사도 그렇고 이분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미약이었는지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뛰어내렸는지 떨어진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뭐 유언이라든지 이 정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실제 1층부터 15층까지 CCTV가 쭉 있는 이제 아파트였는데 이런 분들이 처음에 누가 보더라도 뭔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뛰어내리는 이제 그런 이제 사고의 CCTV도 있었는데 저는 워낙 그런 것도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사실 좋지 않은 영상들이지만 저희가 보면 보험사에서도 제가 10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딱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한테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법의학 전문의한테 자문을 받거나 해서 고의적으로 자살을 했지만 상해 재해 사망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네.
목맴 자살 관련해 가지고도 실제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살을 가장을 해서 살해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두 개가 실제로 자살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 사망한 사람의 신체 상황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이는 그거 아세요? 실제로 목맹 자살을 하면 전형적인 이 신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맨 자산을 했을 때 저는 약간 여기에 흔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흔적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혀가 기본적으로 늘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올라갔을 때. 네, 스스로 했을 때.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체에 있는 구멍에서 나올 수 있는 액체들은 다 배출이 본인이 했을 때.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목매를 가장한 사례인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막 이 빠져나오려고 엄청난 이 저항 행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 손톱이나 여러 가지에서 방어흔들이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사반장에서 봤어요. 수사반장에서. 수사반장. 네. 거기서 봤어요. 방어흔이라는 단어를 맞습니다. 들어봤어요. 그런 것들을 기초로 이제 자살인지 살해인지를 이제 수사기관은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종신보험을 뭐 회계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올바르게 잘 가입하느냐에 대한 오늘 논쟁이나 알림을 위해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수사반장 쪽으로 이게 좀 이제 분쟁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너무 무겁게 들어갔는데 네. 사실 우리가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게 실제 뭐 이런 경우에만 받는 거는 아닙니다. 뭐 내가 부득이하게 뭔가 어르신들 70, 80대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사고가 발생하는 게 넘어져서 뭐 대퇴골 골절이 되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이 우리가 피딱지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네. 골절대 사이에 피딱지가 생기면서 그게 뇌로 가거나 심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예, 돌아가시게 되는데 내가 처음에 병원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내가 상해 재해로 인해서 골절이 돼서 수술로 하려고 들어와서 입원을 하고 계시는데 나의 이제 체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피딱지들이 뇌나 심장으로 가서 심근경색을 일으킨다든지 뇌졸중을 유발해서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그럼 있어요. 처음에 들어갔던 그 입원 경위는 목적과는 완전 다른 질병으로 다르게 지금 돌아가시게 네. 되는 거죠. 여기서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가 나갈 때 이제 사인의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네. 병사, 두 번째 외인사, 그리고 사인 미상이 있는데 자 이분은 들어가셨을 때는 상이었습니다. 근데 합병증 후유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거는 우리가 심근경색 또는 이제 뇌졸중이라 했을 때 그럼 사망 진단서에서는 뭐로 나오는 게 맞을까요? 근데 솔직히 보험 쪽에서는 상해로 돼야지 사망보험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보험사 측에서는 그걸 질병으로 볼 것 같은데요. 좀 네. 안 주려고. 우리가 분쟁이 되는 게 사실 사망 진단서가 처음부터 주치의가 처음에 외상으로 들어왔으니 외인사로 적어줬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사실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체크를 해놓고 유가족들은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우리는 골절로 인해서 처음에 입원했고 골절이 없었으면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 이런 논리를 통해서 우리 이제 상해 재해 사망 보험금을 주장하는데 사실 우리 변호사님이라든지 제가 이제 사실 전문가로서 있는 이유도 스스로 이제 보험사에 청구하시다 보면 대응이 딱딱 맞게 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신보험의 주치도 질병 부분도 있고 상해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정당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뭔가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 정보를 파악을 하시고 청구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시청자님들도 뭐 아프거나 소소하게 보험금 청구하거나 중대한 수술이든 뭐든 청구를 할 때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청구를 하는 게 가입하신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냥 청구를 딱 하고 왜 이게 해당이 안 되죠? 라고 하면 청구할 때 들어가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보험금을 작게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할 얘기 있으세요? 네, 이제 거의 우리 막바지니까요. 제 우리 보험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험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쓸까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뭐 돈을 다 낼 수 있죠. 모아놓은 적금이나 뭐 임대료 나오는 거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병원비를 다 낼 수 있지만
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면 적금을 깨야 되거나 집을 팔아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작게나마 미리 준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이 보험을 더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 또 오래 살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는 사실 우리 임금 피크제를 떠나서 이제 55세에서 60세까지라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보고 있는데 또 연금 수령 나이는 현재 기준으로 또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는 취지 자체가 혜택도 많을 뿐더러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유대인의 사례처럼 네. 뭔가 내가 재산 증식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한 거지만 혜택 많이 보는 분들은 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 자체가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이 보험 산업의 책을 보면 제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제 뭐 보험의 성격과 취지가 좀 더 현재 보험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동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손 들고. 예, 궁금한 게 있어요. 가난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써야 될 이 용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하루하루가 먹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하신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문가님 앞에 있는 분들 이제 이 일반 사람들이 저는 지금 당장 쓸 돈이 다른 데 쓸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살기가 바빠요. 라고 하시면서 대부분 이 사장사님의 말씀을 잘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설명해 주시나요? 아까 이제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생 전반을 놓고서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돈이 만약에 있었을 경우에 그런 어떤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없을 경우에는 내가 그 모은 돈에서 이제 또 나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살아가다 보면은 리스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아무도 이제 확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리스크의 대비에 대한 어떤 순서를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내가 어디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 대비가 사실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 해결할 수 있게끔 어떤 그 보장에 대한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넓히고 그리고 이제 보험료는 또 많게보다는 합리적으로 적당하게 내가 이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목적성에 맞게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 다치지, 어디서 아플지 모르는 것을 준비가 된다라면은 거기에서 이제 내가 뭐 저축을 한다든지 또 연금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이제 순서를 통해서 이제 준비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든 다치든 아프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보험금을 뭐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아프거나 다치지 않으면 보험금은 지급은 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많은 이제 분들께서는 내가 혹시나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나 다치면 어떡하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는 다 누구나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쨌든 보장 범위와 합리적인 보험료가 되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또 뭐 저축이든 그리고 또 내가 뭐 또 가정경제 중심이다 하면은 또 종신보험을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상속에 대해서 생각하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생을 놓고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네. 네. 제가 그 조금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20대인데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을 넣었어요. 그래서 5년 정도 넣으면 얼마죠? 100만 원씩 넣으면 6천만 원. 맞죠? 이분이 어떤 목적성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네일샵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돈을 계속 모았는데 이제 딱 샵을 차리려고 이제 가게도 계약을 하고 했는데 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 돈을 모은다고 보험 쪽으로는 정말 작은 실비조차도 가입을 안 해놓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6천만 원에서 이제 치료비를 사용을 했겠죠. 그쵸. 이게 암이 3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모아놨던 돈을 전부 다 해지를 하고 병원비 들어가고 요양비로 쓴 케이스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뭐 저희가 종신보험과 무관하게
준비를 미리 해뒀더라면은 기존의 6천만 원도 지킬 수 있고 그 준비했던 그 네일샵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이런 약간 기본적인 거는 저는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좋은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이든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민원처럼 들어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뭐 저축성보험으로 올인하고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다.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많이 아는데 저축성보험으로 알고 연금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는데 막상 내가 돈이 필요해서 목돈을 꺼내 쓰려고 하니까 해지한금 금액이 10%다. 7년을 넣었는데 10년을 넣었는데 해지한금 금액이 내가 넣은 돈의 10%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데 이런 건으로 인해 가지고 변호사님 뭐 이렇게 사건 수임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실제로 수용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오. 그런 분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제 보험 계약자가 상부 설명서나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계약을 한 경우가 있거나 오히려 반대로 설계사가 약관과는 다른 내용의 설명을 하면서 보험 가입을 유도해서 그런 사안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60대 은퇴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약 2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납입을 하셨습니다. 매달 30만 네. 원씩. 총 7,20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셨죠. 근데 이 60대 은퇴자분께서 경제적인 원인 또는 건강상의 원인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어. 그러니까 환급금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2,800만 원, 약 40% 정도만 해지 환급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설계사가 실제로 고객님 실제로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해지 환급금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시점이 다른 게 아닐까요? 언젠가는 원금이 되겠죠. 네, 언젠가는 30년 뒤에. 네, 그, 네. 네. 근데 아마 설계사님께서 그걸 일부러 말씀을 제대로 안 하셨거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해지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보험 계약을 하신 거였습니다. 네, 네, 네. 근데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이 보험 계약자인 은퇴자분이 설계사가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한 녹음을 다 해놓으셨어요. 네. 가입자가요? 네, 네. 녹음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약관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아, 네. 정말 그러면 안 되죠. 맞습니다. 보험 관련 법률에는 이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상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환급 계산을 하는 방식, 그리고 원금 손실 여부, 그리고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른 환급률 변동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법원에서 보험회사의 부실한 설명 때문에 소비자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지급하도록 선고를 했습니다. 아, 근데 네. 제 생뚱맞은 질문인데 그 녹음하는 거 네. 동의 없이 녹음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효력이 증거 되는- 이력 있냐 네. 말씀이시죠? 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 타인의 말을 하는 건 녹음과 관련된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전문가님과 진행자분들이 얘기하는 걸 몰래 제가 녹음을 했다면 그건 불법 녹음으로서 증거 능력도 없고 재판 과정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3자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동의를 얻었다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진행자님과 둘이서 이야기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혀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규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 능력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들 이제 변호사로 상담을 하면 의뢰인에게 가급적 녹음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심할 부분도 이 타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조심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타인은 제3자 입장에서 네, 녹음하는 맞습니다. 거, 당사자 녹음하는 거는 괜찮고. 괜찮죠. 아,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정당하게 그 상품 권유를 한 그 판매자 입장에서도 이 녹음 시스템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나는 똑바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워낙 몰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종신보험 트렌드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역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조금 녹음하는 시스템은 두는 게 좋겠네요.
통상 보험 계약할 때 이 약관 설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보험회사에서 전화해서 맞아요. 녹음하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서 네. 그 전체적으로 이제 다 녹음을 하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 설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아마 2번 정도 전화가 가지 않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하게 설명에 대한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가는 경우는 환급률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없지 않을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전에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이 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할 때 유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게 세 분이 조금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비 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소송은 결국 증거가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법원은 손을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 이후의 상황까지 녹음이든 설명서에 대한 사인이든 이런 것들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를 권유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입 전에 본인의 병력 고지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까먹었다. 계약 당시에 까먹었다. 사실 법원에서도 중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병력이 좀 내가 노안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요즘 건강보험공단 가면 나의 병력을 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 이후에 이제 내 계약 실수로 피해보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근데 여기서 고지 위반을 했을 때 고객이 까먹었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큰 병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계속 약을 처방을 받기 때문에 그걸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의성이 들어갈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3주 전에 뭐 감기로 잠깐 병원 갔다 왔다 이런 거는 잊을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 보험회사 실무에서는 그래서 이게 경증고지라고 해서 이 경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예시 고혈압 같은 거는 사실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건 중한 질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기와는 또 다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네. 두 분이 너무 또 좋은 말씀도 하셔가지고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라면은 종신보험의 그 기능을 가지고서 나의 가치관과 목적성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망보험이 나오는 어떤 기능, 그 다음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제 중도에 내가 냈던 보험료를 인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세 마리를 다 잡고 싶다라고 한다라면은 충분히 훌륭한 상품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목적성이 맞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고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념을 한다라면은 좋은 보험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 중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여성분과 남성분들은 굳이 저축성이든 연금 형태든 그 순수하게 저축성이든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권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대인처럼 2세, 3세 상속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는 재산 증식을 위해서 아주 좋다. 그리고 돈이 많으신 분들, 지금 아파트 한 채가 거의 10억, 20억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상속세 목적으로 가입하는 거는 금융감독원에서도 종신보험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로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해 주시고 잘 듣고 잘 가입을 하셔야지만 어렵게 이렇게 돈 모으신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오늘 전문가님들과 함께 2025년 종신보험 트렌드와 오해나 분쟁, 예방 방법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도움을 주신 변준석 변호사님, 김균혜 전문가님, 그리고 기영빈 손해사장사님 감사합니다. 이상 김은전의 이건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